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 포항과 제주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동대문입니다.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5월이죠. 포항시의회 김성저 의원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셨고,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양기문 부위원장과 양혜두 청년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탈당해 저희 개혁신당에 입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대문에서 3선을 하셨고 동대문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자랑스러운 정성영 의원께서 저희와 오렌지 함선을 함께 타게 되셨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먼저 입당 기자회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의회 의원 정성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을 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동대문에서 살아온 동대문구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어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였고, 구연이 되어 봉사를 하였고, 동대문 구연 3선으로 이번 민선 부대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국민의힘을 버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떠나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 떠나면서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개혁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당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남과 경기도 일부 보수 텃밭, 영남 지역에만 안주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 군수 선거에서 이기고 잘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수준의 정당입니다. 중앙 정치부터 계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하니 지역구에서도 지역위원장에게 줄서기와 끼리끼리 패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만 지키면 된다는 웰빙 알박기 정당,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공천 받으면 된다는 공천 줄서기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번이 선거에서 지고도 뭐가 잘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바꾸려는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세대의 절박한 요구가 세대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정치의 교체를 이룰 수 있고, 정치의 교체를 이루어서 국민이 행복하고 민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우다 모인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저는 개혁신당만큼 세대 교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개혁신당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개혁신당의 지역 일꾼들이 자리를 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께서 큰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허은하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분이고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세대 교체의 선봉에서 새로운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당당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겠습니다. 오늘 동대문구에 개혁신당 의석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오렌지 돌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경험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전국의 23개 지방자치구 시도에서 국민을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정치 초년생 여러분께 고합니다. 특히 정치 청년을 원하는 분께 고합니다. 변화를 가지십시다. 이 썩은 정치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오시면은 30% 이상의 정당, 지지율 30% 이상을 받는 정당, 개혁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보여줍시다. 끝으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2대2 무승부를 이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승부이고 국민에게는 무의미입니다. 기성 정치 세력은 현상을 유지했다고 기뻐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속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함께하게 된 정성영 의원님처럼 권력자가 아닌 민심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 그분들께서 개혁신당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의 체제는 반드시 붕괴될 것이고 새로운 체제, 넥스트 레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개혁신당이 될 것입니다. 정성영 의원님과 함께 세대교체 그리고 시대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지도부의 인재 영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용기 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 자치분권 민주주도자 회의 KDLC라고 합니다. 우리 회장단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난해 56조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지방에 가야 될 교부금 7조 원, 그리고 지방 교육재정 부조금 10조 원, 거기에 더해 부동산 교부세 1조 원까지 18조 원의 지방에 이전돼야 될 교부할 금액들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나 지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 주민들의 생활용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업단지 조성 연기,
또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축소가 되는 이러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인건비 등 이러한 사업들이 축소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송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됐는데 도로나 지하차도 관련 보수의 사업비가 전면 백지화되는 이런 지방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DLC 회장단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하게 되었고요.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KDLC 우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그리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창 은평구의 의장, 그리고 김기현 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그리고 우리 구청장 협의회 전국 회장을 맡고 있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일반 회원까지 함께하는 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교부세 삭감을 해서 더 이상 지방정부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의 책임을 앞으로도 계속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면 저희 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는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2023년 중앙정부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안양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앙정부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기재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미교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양시는 교부세, 보통교부세 142억 원, 부동산 교부세 35억 원 등 177억 원의 교부세가 미교부됐습니다. 총 예산 규모의 45.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분야와 경상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과용 재원이 500억 원에 불과한 안양시 재정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작년에 올해도 세수 결손에서 따른 교부세 미교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운영하는 성실한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가사업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이러한 파트너의 역할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를 대표하여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은평구에도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작년 부동산 교부세 232억 원 중 17억 원이 결손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지산세 150억 원을 감축형하였습니다.
올해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25%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작년 18%에서 올해 16%로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은 7,1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1%에 달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 지출의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우리 구는 주민수건 사업들을 축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가 공통복지사업은 전액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현실화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광주광역시 송구청장 임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입니다. 그동안 자치구의 주요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존해 왔습니다. 광주 동구의 예를 보면 부동산 교부세는 2022년 356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023년에는 229억, 2024년에는 187억으로 2022년 대비 1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2년 대비 47% 감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광역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도 부동산 경기 불안정으로 2022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되었고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도 과세표준 하락으로 신장률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각종 정부 공모사업 매칭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여 왔던 부동산 교부세의 급감은 현재 각종 사업 추진 및 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통교부세 인상안에서도 자치구만 유일하게 직접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급감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인상과 더불어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DC 공동대표 은평구의 의장 손은차입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마라. 중앙정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예산정책처의 2023년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를 7조 1,689억 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는 2조 7,946억 원이 줄었고 구는 2조 3,395억 원이 줄었다고 한다. 이론의 지방정부의 재정이익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수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만 작년에 올해도 교부세 삭감이 재발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정부 재정은 파탄 수준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악화된 지방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지방정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의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 중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만 살펴봐도 소아, 야간, 휴일 진로센터 운영이 축소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줄었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발생했다.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 또한 작년에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민생의 총체적 어려움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미배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 보면서 올해 역시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통해 이런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에서 이미 정부가 의무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분담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는 위법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교부금 삭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기본이 담긴 헌법을 위배한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2024년 2월 17일에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이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부담 수준을 심의 조정하고 지방재정 이기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을 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추진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22대 국회는 정부 부처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각 정부 부처의 정책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개선 시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뿌리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문화들의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정부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발생된 오늘의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 미지급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회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성격 조치를 시행하라. 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입동.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양쪽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 백승아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필요한 두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 5단체인 실천교육교사 모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가 한 목소리로 그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김동석 교권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석원 교권강화국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 천경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승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욱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선희 정책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대진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실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적절한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방치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수업 방해가 일상이 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소중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학습 지원을 병행하며 수업 방해 상황에서는 교사가 합법적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더 나아가 정서적 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조치를 담고자 합니다. 이 법은 결코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학습뿐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전인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두 법안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사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돌려주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일상적인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입니다. 인사말로 선생님들의 안부를 묻습니다가 더 필요한 교육 현장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 및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의 한 학교 교실에서 박인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꼈으며 각자 외치기를 넘어 한 목소리로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서울교사 1716명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이름하에 12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수업 방해 학생을 학급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및 장소 마련 등 대응체계 조성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 한 명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는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대응하느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전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후 국회,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 교권업법 개정 등 미진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 있었고 서울 교사들은 우리 교육 현장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4년 10월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백승하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2023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교보위의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습니다. 즉 서울의 초중고 공통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의 침해 유형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 고시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와 지원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침해 중 해당 유형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울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직 교육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 및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백승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와 예산 지원을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최종 11,145명의 교사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서울 교사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 및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입니다. 최근 초등 3학년생이 무단주택을 막는 교장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뻘 학생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뒷짐을 지고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다가 손목이라도 잡으면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는 이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5,050건의 교권 침해 사건, 6만 건이 넘는 학교 폭력, 7만 6천 명이 달하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중 21%에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과 연계한 치료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좀 이상해서 어머님 아이를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현실입니다.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학생들, 이주 배경 학생들만 18만 명에 달하는 등 교육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문제 행동 학생의 증가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원 13,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의 생활 지도를 꼽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 폭력, ADHD,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학생군을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식의 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를 괴롭히며 자해를 하고 있는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교사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도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사의 소진과 교권 침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위기 학생별로 필요한 맞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별 운영 관리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별 맞춤 관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들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또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조속한 제정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 교사 총경호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2023년 교사 대투쟁의 9호입니다. 현재 교실은 교사에게 문제 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권한이 없고 정상적 수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적합한 절차가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 행동이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등을 여전히 염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문제 행동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수업방해 학생 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시로는 불가능한 법적 권한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서위기 학생에게 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수업방해 학생 지도법은 수업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수업방해 학생은 그에 맞는 처방이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학생을 방임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공동체의 양식을 모두가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출신,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학교는 이런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학생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 장애와 심리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 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 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을 해소할 중앙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시도 및 지역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적합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 백승아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백승아 의원과 우리 교원 5단체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져야 다수의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말을 버리고 타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연습을 하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미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고루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지도법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백승아 교원 5단체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0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겸임위원회 3개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모두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9개 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10개, 또 7개 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년도 국정감사 종합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서도 매일 오전 8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파주 통일촌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2시 20분에는 의장 집무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도서관 프랑스 대사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금요일 오전 10시 위원장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최형두 의원은 토요일부터 8일간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참석과 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총 13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은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기구 의원실 주최로 석탄 발전소 폐쇄 부지의 활용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2024 문화 나눔 교육이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대상 위탁형 대안학교인 꿈 더하기 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사랑의 헌혈 행사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국회 본관 뒤편 헌혈버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내일 오후 3시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공동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12건, 징계안 3건,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서 지난주 수요일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디딤돌 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 등 총 16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벌금 과태료를 올려서 펑크난 세수를 떼우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으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납니다.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민의에 어떻게 답할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민심을 받들 의지가 있다면 오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약속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내게 하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고 합니다. 특검이 아니면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실 내부 조사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의혹들을 덮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줄곧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속 없는 말잔치를 멈추고 면담에서 특검 수용을 확답 받으십시오. 특검 수용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무능과 허언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주고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 미천은 주식이라던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몰라 무혐의를 주었다니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찰을 대신해 민의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김건희 특검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 면담에서 특검 수용이라는 결론 없이 변죽만 울린다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입니다. 벌금, 과태료 올려 펑크난 세수 메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국민은 질려갑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상 이전 수입을 1조 6천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즉 국민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으로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제대로 된 세수 대책 없이 부자 감세로 곳간을 비우더니 결국 내놓은 대책이 서민 증세, 국민 벌금입니까? 국민은 배추값이 올라 김장을 포기하고 채소값이 비싸 밥상 걱정에 씨름하는데 이제 벌금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세수 펑크를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는 역대 최악의 정부에 국민은 질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제 회복은 언제쯤에나 됩니까? 국민 살림살이는 도대체 언제쯤 나아집니까? 국민께서는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파탄낼 작정이 아니라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당장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굴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이 못하겠다면 특검 수사로 밝히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상상도 못할 공적 대화를 자주 나눴다며 자신이 실세임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선거 컨설턴트가 무슨 공적 대화를 나눴다는 말입니까? 수시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 씨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내내 침묵하다 마지못해 거짓 해명을 내놓는 행태도 황당하지만 저렇게 떠드는데도 고발은커녕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수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더 늦기 전에 명 씨를 고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권에서도 명 씨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여러 가지 의혹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2의 최순실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여당의 지리멸렬한 모습도 한심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 씨의 카톡 공개 한 방에 넉다운 당했습니다. 명품백 주가 조작 불기소로 정권의 개가 된 검찰은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특검뿐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깊이 소통해 왔고 어떻게 국정을 농단해 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통해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오해라는 등 오히려 언론 탓을 하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속이려고 해놓고 사과조차 거부하다니 이렇게 오만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배는 것이 없습니까? 법도 우습고 국민도 우스워 보입니까?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 자백하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면죄부 수사를 하고 거짓말 브리핑을 하는 검찰의 행태는 조직의 존재 이유인 사법정의 실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께서는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이 국민의 대변자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처분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저버린 최재훈 부장검사 등 이번 수사에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유예기간은 살인 면제기간이 아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선혁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의 건설업체 지리종합건설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에서
GD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담벼락과 화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자는 휴식 중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숨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건설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사고 당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왜 생긴 것입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재정적 여유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노력은 전혀 없었고 경영자의 살인 면죄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이 49억이면 무죄가 되고 51억이면 유죄. 상시 근로자가 49명이면 무죄이고 51명이면 유죄라는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연 2천여 명이며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동 존중의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력해지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인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가 보훈부가 해야 할 일은 친일 청산이지 친일 양산이 아니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의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 정립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했더니 이것을 맡아놓았다가 다시 되팔았고 묵인해줬다니 상상 초월입니다. 한국의 보훈부인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보훈부 맞습니까? 국적을 헷갈리는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진작에 끝났어야 할 친일 청산이 안 되고 되려 친일 양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된 여러 청문회가 이미 숱하게 친일 역사관 청문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간사님. 우리 간사님 앞에서. 읽어야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진석 국토위 간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의 무책임, 주먹구구식 정책 대출 기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을 제가 소개하고 정무위원회는 강준현 간사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복귀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강준현 간사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정무위 위원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집값 잡으랬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 지난 16일 새벽 디딤돌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울먹이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무능하고 원칙 없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설마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했을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다른 대출을 제한하였으나 지난 9월 정책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은 왜 말을 안 듣나? 며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에서 이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후치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국토부는 금융권의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출 규제를 지시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 뒤늦게서야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18일 국토부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우리 국민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발품을 팔아 대출 서류를 발급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출 규제가 연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과 싸우기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윤 정부는 집권 이후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도입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라며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금리 인상과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꾸준히 완화했고 올해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것이라며 다시 은행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정부를 믿는 국민만 피해를 봤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정책 실패로 혼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개입을 안 했으면 기준금리 인하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윤 정부의 고질병인 남 탓에 정부를 믿는 국민만 피해를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금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남 탓, 은행 탓, 국민 탓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부동산 부양책을 펴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하십시오. 예고 없는 우당탕 정책 추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입니다.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구함을 해주고 갑시다. 자, 제가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하라 세 번 해주십시오.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 철회하라!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검찰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비열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입건해서 피자를 했었던 뇌물 관련한 사안들과는 무관하게 별건의 별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연관되지 않은 통일부, 그다음에 백원호 전 비서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따님 등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내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표 국회의원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입니다. 이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손금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국정감사가 있는 관계로 국회에서 가능하신 의원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찰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행태가 날로 점입 가경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통일부 장관은 물론 통일부 직원과 현 통일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18년 봄이 온다 공연을 위해 방북했던 예술단이 타고 간 비행기가 이스타항공이라는 이유라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타항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하나 외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찾기 힘든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나리오 집필을 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사유에 이스타항공 취업이라는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라도 만들려는 시도이며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심판하겠다는 정치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김건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막무가내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검찰의 형태에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문체위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을까요?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가서 자기 폰을 보여줬을 리는 만무합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강제로 공개된 행정관은 본인 핸드폰을 검찰로부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광범한 조사로 관련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긁어 모으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대체 누가 이런 대화 내용을 여당 의원에게 갖다 바쳤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뭉칫돈, 계좌 거래 내역, 제주 별장 등 각종 수사 내용을 마구잡이로 흘려내더니 이제는 대놓고 여당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반증입니다. 도저히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자신이 없으니 여론전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숨기기 위한 수작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1동.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관련한 사안은 옆에서 하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감독 선임, 대한체육회와 일부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의 갑질과 전횡, 부정, 비리 등이 폭로되고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체육단체의 부정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24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와 10월 7일 문체부 국감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만 참석한 체육단체 회장들은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구구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이경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들의 질의에 안하무인격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중에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다가 녹취 공개와 정언을 통해 바로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의 스포츠 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시도 체육회장 등을 들러리로 세워두고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오만한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장과 일부 체육회장의 전횡과 비리, 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적 조직인 체육단체를 사적으로 농단하는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매너 응원으로 민폐 참관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파리올림픽 참관단 문제입니다. 올림픽 참관단은 총 98명의 6일간의 파리올림픽 경기 관람, 관광, 숙식, 단체복 지원 등 6억 6천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일정도 파리에 있는 로댕 박물관, 지베르니 등 관광지 방문, 케이팝 공연, 전시회 관람 등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경 회장은 창간단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선거법, 법인세법에 저촉되느냐 여부인데 문제가 없다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된 것은 내년 1월에 있을 대한체육회장 선거 유권자들인 지방체육단체 임원들이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대거 선정되었고 이경 회장 개인 비서, 이 회장이 신도 회장을 지낸 조계종 법조사 기획실장, 여성불자의 사무국장 등 불교계 인사, 전직 고위 관료, 민물장어 양식조합장과 같은 이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창간단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후원금도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경기를 항상 단체 경기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것이지 체육회장의 생색용으로 올림픽 유람단에 쓰라고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경 회장은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을 독단적으로 돌연 취소하고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해단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종목별 체육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단식 장소 사용과 미리 귀국한 메달리스트들의 참석 요청을 하고 행사장 준비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이경 회장은 인천공항 도착 후에 돌연 해단식을 취소하고 간단한 인사 후 5분 만에 선수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회장은 입국장에서 행사 장소인 그레이트 홀로 가려면 선수들이 캐리어와 장비들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지친 선수들의 보호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서 행사장까지는 약 80m 거리로 아주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로로 입국한 패럴림픽 선수단은 동일한 조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동했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체육회 현안 질의에서 이경 회장이 파리에서 해단식 준비 보고를 받으며 장 차관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무슨 일을 당할지 본인은 책임 못 진다.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인사 조치하겠다 등의 급박성 발언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회장의 해단식 취소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문체부 장관이 참석한 것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선수들이 평생 꿈꾸어왔고 또 온 국민이 보고 싶어 했던 축제의 자리를 거듭찬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경 회장 취임 이후 불효불급한 대한체육회 기구 확대와 측근 챙기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경 회장은 취임 이후 사무처장, 선수촌 부총장, 정책연구센터장, 사진사 등 고위직과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고 자문단과 특보단도 신설했습니다. 이들 보수에 지금까지 37억여 원의 국민 혈세가 지급되었는데 문제는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 회장의 측근이나 지인들이 대거 임명되었고 역할도 분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첫 선수촌 부총장에 임명된 이호식 씨는 이 회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성스님의 친동생입니다. 이어서 부총장이 된 정성숙 씨는 이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 및 체육인 불자연합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 정동국 부총장은 이 회장이 대한근대오종연맹 부회장 당시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정책연구센터장은 이 회장의 신복이라 분류되는 전 평창동계훈련센터 건립 자문관이 맡았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거의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2017년 사무차장, 부총장, 정책연구센터장 채용 시에는 지원서 접수 기간을 단 3일로 한정했고 2018년 채용 시에도 단 8일 동안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다른 채용 공고를 보면은 모두 14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준 것을 보면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의 비정규직 등 기타직 보수도 16년에는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회장 취임 후인 17년에는 6억 2천만 원으로 6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경 회장은
명확한 선임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특별 보좌역과 자문관을 채용하면서 월 310만 원에서 82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특보단 자문관에는 전 민주당 중진 의원, 전직 고위 관료, 이기영 회장의 산하계 총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 18억 3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문 내용이나 성과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데 1회 자문에 100만 원 이상씩을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직원 220여 명의 정부 예산을 연 4천억 원 이상 쓰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가 친목 계모임보다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관리의 가장 기본인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과 통계조차 엉망입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인 현원이 이경 회장 취임 이후 연도별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들쭉날쭉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 일원하고도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에 지출되던 예산은 이 회장 취임 전에는 매년 25억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이 회장 취임 이후에는 인건비 지급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최대 26억 원에서 최소 9억 원까지 연도별로 무려 10억 원, 17억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체 수입 중 인건비에 지출되지 않은 차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자료 요구에도 전혀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도 인건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퇴직금 적립금이 이경 회장 취임 전 2억 원 수준에서 매년 급증해서 27년에는 17억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마케팅 수익금 배분 협약에 따라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서 총 801억여 원의 분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지급받은 현금을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자체 수익으로 편성하고 동계올림픽 후속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대한체육회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의 무려 64.8%를 사용했습니다. 현물의 경우 100만 원이 넘는 가장 고가인 최신형 휴대폰은 281대를 체육회 전 직원에게 나눠주었고 19억 6,500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신발 중 상당수는 체육회 직원들의 생일 선물, 시상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수익과 분배금은 대한체육회 쌈짓돈으로 탕진하고서 정작 평창 동계훈련센터 조성과 운영자금 등 필수 경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고자 2023년에는 은행에서 30억 원을 긴급 차입하는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체육단체에 배분하는 사업 예산의 분배와 관리도 엉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4천억 원이 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종목별 체육단체와 시도, 시군구 체육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원 종목단체에 1993년부터 지원된 경기력 지원비와 1994년부터 지원된 법이나 기금의 원금과 이자 수익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1 종목별 단체에서 1,380억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법이나 기금과 경기력 지원비 적립금이 최초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인된 51개 단체만 해도 제대로 지원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들 51개 단체 중 24개 종목단체가 경기력 지원비 금액이 확인 불가이고 5개 종목단체는 법이나 기금 내역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틀리고 체육회 관계자도 회계 관리가 부실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단체의 회계 관리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영 회장 취임 이후 외부 회계 감사 업체를 특정 업체로 변경하고 7년 연속 대한체육회와 50여 개 종목단체 회계 감사를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어서 부실 감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종목단체는 회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서 부당한 끼어 팔기 의혹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부 종목별 체육단체의 전행과 비리, 부도덕한 행태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기 편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감독 선임 권한조차 없는 이임생 총괄 이사가 늦은 밤 동네 빵집에서 창간인도 없이 홍명보 감독을 면접하고 선임한 축구협회의 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정은 불공평했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사의 선임 절차도 없이 계약서 작성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감독 내정을 발표한 뒤 이상의 승인을 거치는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협회의 안세영 선수 폭로는 선수를 위해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선수를 위해 자신의 뱃속을 채운 대표적인 체육협회의 사례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건축 관련 업체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해산으로 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얼마나 체육협회 회장들의 선출 및 운영이 주먹구구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용품을 후원사 용품만 쓰도록 제한하고 후원 용품을 페이백으로 이용한 불공정 계약 의혹들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사경연맹의 신명주 회장은 본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내사를 받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올림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둔 사격 선수단들은 아직 메달 포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신 회장의 명주병원과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경연맹 회장이 되고 또 업무 협약이라는 체육회의 특혜를 받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단체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영연맹은 회장 등 간부 3명이 신입사업 및 사무처장 채용 문제로 검찰에 송치됐는가 하면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전 사무처장은 법인화 기금 등 16억 3천만 원을 본인의 개인 연금에 유용했고 문체부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자녀 지원서만 비공개로 접수해 3차례나 장학금 특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체육계의 심각한 비리 부정행위에도 제19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10명 중 4명은 미이행하고 특히 체육단체 2번에 대한 징계 미이행률은 더욱 높습니다. 체육계의 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이경 회장의 특보 출신으로 소위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립니다. 스포츠 공정위는 체육회장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데 2016년 연임 제안에는 22.2%만 연임을 허용했습니다마는 이경 회장 취임 이후에는 각종 비리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4.2%, 2018년 100%로 매년 90% 이상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올림픽 참관단, 불필요한 기구 정설과 측근 챙기기, 총무단체 회장들의 무분별한 연임 승인 등은 이경 회장의 3선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의 부정 비리와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구차한 변명에만 급급하면서 자기들의
연임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불공정한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파벌 조장 등 고질적인 병폐는 이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책임자들을 찾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문체위 종감 등에서도 체육단체들의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체육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경찰은 6,300명의 보통 시민들 털 생각 말고 김건희 씨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끌어온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내역 등을 강제 수사로 확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2년 동안 끌었던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이 횃불로 번질까 두려운 모양입니다. 경찰은 6,300명의 보통 시민들 털 생각 말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부터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하더니 대통령실 관련된 사건엔 경찰 수사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사건은 벌써 인지수사에 들어가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이러다 정말 풍문으로만 무성한 계엄령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집회의 자유조차 수시로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야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수사로 국민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안내해 주신 것처럼 1시 40분 기자회견 김건희 동행명령증 집행 관련돼서 일정이 3시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영부인 김건희 불기소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헌법 정신과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금일 영부인 김건희를 1인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증거와 법리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대신하여 공수처의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일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금일 오후 직접 김건희에 대한 증인 김건희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집행하고 오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기자회견 도중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영부인 김건희 불기소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로펌인가 법치주의 사망 선고한 김건희 불기소에 국민들 경악한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여 법 앞의 평등 파괴한 윤석열 사단의 조직적인 직무유기 혐의 즉각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충실한 로펌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인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4년 10월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의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10월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이는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소환 조사조차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 진행됐을 뿐입니다. 국민적 공문을 살 수밖에 없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김승호 5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수사행위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특히 70년 검찰 역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과 수사 외압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고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한 결과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의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야당 대표 및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에서의 수사에서는 수백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과는 정반대로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이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속칭 주포였던 이종호와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9월경 무려 40차례나 연락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법 압수수색 측면에서 야당 대표 부부와 관련된 수사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를 비교해 보면 100대 0을 넘어 500대 0이라는 극단적인 법 앞의 불평등 및 수사의 불공정성을 역사와 국민 앞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검찰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그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의 급급한 비겁한 변명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7초 통정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는데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 가장 핵심적인 주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다른 주범들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김건희가 비상장 주식 매매 최소 2개 시세 조정 종목 거래를 했는데 김건희는 주식 관련 경험이 부족하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성모 마리아처럼 보입니까? 유독 김건희만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이 김건희 계좌가 김건희 모르게 주가 조작에 악용되어 그 결과로 무려 23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그저 감사 표시이기에 괜찮다는 국민적 조롱만 남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를 보면 왜 대한민국에서 검사와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왜곡죄가 반드시 필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심우정 등 5인은 공모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또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마저 파괴하면서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또는 수사 지휘하고 기소 또는 기소 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하여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 및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심우정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 검사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수많은 고발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발건 중에서 금일 고발 사건은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 또 사법 역사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검사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검사의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지 국민과 함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검사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한다라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공수처 스스로 설립 취지를 저버리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영부인 김건희 불기소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오늘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애투쟁 예고. 이재명 대표 방탄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십시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내달 2일에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장애투쟁의 명분은 김건희 특검법 제8일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을 발의하고 국민께 호소하는 최후 수단이 장애투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자신들의 리스크 방탄에만 권력과 여론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목도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을 검찰은 뻔뻔하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영혼 없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위반죄 위중교사죄 1년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고 사과나무는 언제 심으려고 하십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적기에 가할 것입니다.
제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예숙입니다. 오늘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애 투쟁 예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십시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내달 2일에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장외투쟁의 명분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을 발의하고 국민께 호소하는 최후 수단이 장외투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자신들의 리스크 방탄에만 권력과 여론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목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은 뻔뻔하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영혼 없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 위반죄와 위증교사죄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고 사과나무는 언제 심으시려고 합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적기에 가할 것입니다. 제발 민생 정치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되나요?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한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가 벌인,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벌인 희대의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 사기극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와 명 씨는 영적 관계를 맺으며 국정을 농단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83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해주느라 3억 7천만 원을 썼고,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선 후보로 공천해줬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인 9,6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힘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나라를 뒤엎고도 남을 희대의 비선 공천 게이트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비선과 결탁해 여론 조작을 하고 대가로 공천을 주고 공천을 받은 의원은 여론을 조작해 준 사람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 씨는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 씨가 윤석열 후보가 궁금해하니 빨리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톡이나 보고서, 실물 등으로 전달했다고 했고 윤 후보가 흡족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폭로를 부인하면서도 고발은커녕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까? 명 씨는 자신에게 카톡 캡처본만 2,000장이 있고 그중 중요한 것만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한 달 안에 무너진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고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무속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제2의 최순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체리따봉, 이모티콘, 텔레그램과 카톡 대화 등 수많은 대화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의혹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거짓 논리로 면죄부를 남발한 김건희의 개로 전락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검찰은 압수수색한 명 씨의 컴퓨터를 포함한 일체의 증거를 가지고 시간만 뭉개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